그 저희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이 한 번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충격일지 네. 사실 제가 급하게 방송 시작하느라 네네. 그 시작하면서 모니라브 가족분들과 함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충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사실 이제 그저께 나온 경제 지표 중에 이제 또 그 주택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 FA 그 주택 가격 지수랑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많이 보는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두 개 다 나왔는데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그 기존 주택 매매랑 뭐 신규 주택 매매 이런 거 세일즈 트렌드가 뭐 거꾸로 양쪽에 크로스가 나면서 거꾸로 가는 것들도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다 왜곡된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사실 거래는 줄었는데 이게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는 반등하는 모습들이 지금 몇 달 때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지난달 CPI를 보시면은 주거 비용이 높아지면서 사실 뭐 CPI 자체 숫자 자체는 컨센서스 뭐 크게 벗어난 게 없었는데 네. 약간 조금 부담을 시장에 또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지표에 왜곡된 현상들을 가지고 사실 고금리를 유지하는 명분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년에 저희가 조금 또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크레딧 쪽입니다. 그 회사채 시장. 네. 회사채 시장 쪽인데 이게 회사채 시장이 보면은 이게 팬데믹 국면의 저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금 회사채 발행을 굉장히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그때 회사채 발행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러면서 사실은 지금 기업들이 잘 버티는 것도 그때 자금을 싸게 잘 조달을 했었기 때문에 잘 버티는 그림들이 좀 있는 건데 내년부터 이 발행 만기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네. 구간들이 들어오고요. 이게 보통 이제 그 기업들 신용 등급 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이제 3년 쪽 이런 구간들을 좀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딱 2021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네요. 20년부터 해서 3년 딱 지나는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등급 채권들부터 해가지고 차환에 대한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다시 하는 그 금리에 대한 충격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크레딧 시장에서 이제 그 기업들이 어쨌든 부담을 계속 더 커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털려나갈 가능성들 네. 약간 조금 저희가 조금 네, 그 말씀하신 네. 걱정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넘어지게 되면은 그렇군요. 2021년 상반기 정도에 발행했던 네. 저금리 회사채들이 네네. 3년 만기가 많으니까 내년에 네.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면은 저희가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2021년에 요거 인상하기 전에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컨센서스가 있었고, 네네. 그게 이제 발행량을 계속 좀 늘리는 그때 당시에 움직임으로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비용을 이제 조금 이제 금융 비용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기업들에게 좀 영향을 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채권 시장의 수급 쪽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경기를 좀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년에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약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약간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2021년 초에 저금리로 회사채를 많이 발행해서 네.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했으면 큰 부담 없이 네. 돌려주고 네. 좀 덜 발행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렇게 대응이 안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 내년 초에 경기에 부담을 주고 네. 몇 군데 같은 경우에서는 사건 사고가 좀 날 수도 있겠다. 예, 부담이 좀 그런 있을 수 있죠. 말씀이신 사실 거죠. 뭐 아까 네. 말씀하신 위어크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사실 뭐 물론 이제 재택근무 비중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3, 40%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네. 사실 또 이제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서 사실 이게 그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것들도 지금 계속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지난달에 이미 그 이자 지급 유예를 먼저 한 달 했었던 거고 네. 사실 이게 또 일주일 지금 이번 주에 연장하긴 했는데 결국은 지금 자금 조달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인 거라서 네. 약간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뭐 너무 앞단에 있는 저희 상업용 부동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까지 이제 같이 시장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이 위어크가 거의 약간 보면은 이제 맨 앞에서 좀 맞기 시작하는 거고 네. 내년까지 이 상황들이 좀 계속 유지가 될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다른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조금 계속
큰 종목들을 좀 대형주 중심으로 네. 계속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들도 사실 그런 배경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왜곡된 경제 지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닌데 곳곳에서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지표들을 가지고 연준이 계속해서 이 고금리를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는 그런 것 대목들도 좀 눈에 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할 거다. 계속 후행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조금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다 섞여 있고요. 뭐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초과 저축에 대한 얘기도 한번 또 했거든요. 그 소비에 대한 얘기들도 했고, 소비도 이제 사실 좀 견고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뭐 초과 저축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도 이제 견고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초과 저축도 찢어 보면은 사실 저소득층에서는 사실 부담감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최상위층들, 그러니까 20% 상위 뭐 거의 20% 이상의 그 그룹 가계 소득 20% 이상의 그룹에서만 초과 저축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 그래서 소비 심리 지표랑 소매 판매 데이터 보면은 소비 심리는 꺾였는데 소매 판매는 잘 나오고, 이게 약간 이런 이제 왜곡된 현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PC 데이터 나올 때도 지출 데이터는 예상치 상회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은 오히려 좀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발생을 했던 부분들도 약간 이게 지금 양분되어 있는 부분들의 시그널들이 좀 있고, 약간 조금 이제 과거 패턴에서 보면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다. 주택 시장도 그렇고 고용에서도 보면은 고령층들의 이탈 자체가 사실 지금 소득 자체가 이제 고령 55세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에 그 고령층 인구의 소득 증가가 팬데믹 구간에 거의 집중이 다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뭐 이분들의 지금 이제 또 나오는 부분들, 은퇴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났던 거고, 이게 고용시장을 조금 더 과거랑 좀 다른 패턴으로 가게 하는 수급 쪽에서 그 노동력의 수급이 좀 왜곡시키는 부분들이 같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예측이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서베이들을 보면은 사실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가 지금 시장 뭐 글로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소비에 또 이제 큰 축을 담당했던 것들이 MZ 세대들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쪽 구간들, 그리고 또 이제 양분해서 보면은 이쪽은 이제 약간 소비 성향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 인구들은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자산 효과를 가지고 소비를 했었는데, MZ 세대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힘이 붙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령층 인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은퇴를 했기 때문에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향후의 경제에 대한 전망 자체가 조금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소비를 조금 이제 소비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모습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뭐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고령층과 우리나라 고령층은 너무 상황이 달라서 딱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OECD에서도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진짜 가장 높은 나라잖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미국은 그 60세 이상이 진짜 제일 부자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당연한 거긴 한데, 왜냐면 평생 돈 벌고 평생 모았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40, 50대에서 제일 피크를 찍었다가 내려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미국은 진짜 그 고령층들에게 돈이 많고 또 코로나 기간에 많이 벌어서 60세 은퇴하려던 사람들이 지금 55세에 나가는 게 일종의 그 미국 그 노동시장의 활력을, 그러니까 미국 노동시장에서 숙련된 사람들이 좀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나 그냥 60세 할 걸. 55세 하지 말 걸. 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한켠에서 지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굳이 말을 하자면. 그리고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도 다시 좀 갚기 시작해야 되고, 그동안에 보다는 MZ 세대들의 지갑이 그렇게 빵빵하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그 소비자 신용 저희가 데이터들도 보면은 리볼빙이 갑자기 좀 확 늘어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조금 지금 소진이 주머니가 좀 많이 비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좀 저희가 확인하고 있어가지고 부담감들 조금 누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